자, 기본이론 과정 2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보세요. 자, 이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효율적 시장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할당 이 표현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어로는 allocatio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배분 이걸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할당 이렇게 번역했다 생각하시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의 할당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배분의 효율성 일 강조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효율적 시장 뭡니까? 정보의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었죠.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처럼 이제 배분의 효율성 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원의 할당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룬다면 초과이윤이 존재할까요? 존재치 않을까요? 그렇죠.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을 의미한다. 만약에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설령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아져 버린다냐? 그럼 이때는 더 이상의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배분,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 지금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히 초과이윤이 존재하겠죠.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이 초과이윤과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불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도 존재하고 이렇게 정보 비용도 존재한다는 이야기. 이때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더 이상의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초과이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초과이윤이 있고 일력견 정보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초과이윤보다도 일력견 정보 비용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정보 비용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도 존재하고 정보 비용도 존재한다.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완전 경쟁 시장이다. 여기서는 초과이윤도 존재치 않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도 존재하고 정보 비용도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겠지만 이 초과이윤과 일억견 정보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 비용이 더 작다면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불완전 경쟁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 생각합시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어떤 경우입니까? 초과 이윤과 인력견 정보 비용이 같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우리 시험도 이런 표현이 나왔죠.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잘못된 표현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정보 관련해서 투기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겠죠? 왜? 초과 이윤과 인력견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정보 비용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정보 관련한 투기가 발생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1,0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의 정보 비용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서로 100만 원 쓰려고 아우성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보 관련한 투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비록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참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투기는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투기는 발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서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시장이 불안전해서 아니라 바로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서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이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다면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한 이유는 어디에 나옵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나온 겁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서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편 184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여기는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즉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초과이윤이 존재치 않는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하시고 양을 1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우리 배웠죠? 자,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불완전 경쟁시장일지라도 초과이윤과 인력견 정보비용이 같다면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불완전 경쟁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3번 봅시다. 불완전 경쟁시장도 우수한 정보에 발생한 초과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또 4번.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있다란 이야기지요. 될 수 있다. 자, 5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요? 잡으세요. 예, 자,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이때는 어때? 초과 이윤이 존재하겠죠. 좀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를 2번 봅시다. 동그라 1번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이 수반된 것은 시장이 어때?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해서 비교해드렸죠. 네, 처음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2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초과 이윤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잡으세요. 부동산 시장은 비록 불안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처음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초과 이윤은 존재합니까? 존재치 않습니까? 존재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 3번 봅시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어때?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4번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도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보다는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잘 비교했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관리에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는 겁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뭐 때문입니까?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번 챕터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분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자 185페이지 3번 챕터입니다. 자, 정보의 현재 가치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도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따른다 그랬지요. 그럼 내가 얼만큼의 정보 비용을 쓸 것인가? 이것은 정보의 현재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잡으세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분석할 필요인데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먼저 확실하다 가정합니다. 확실하다 가정한다. 지금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야.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불확실하다 가정합니다. 지금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하고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했을 때 이걸 빼주면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에서 다음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 이걸 빼준 값이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부터 정보의 현재 가치 분석이다. 별표 하나 해두자 그랬지요.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값이다. 결국 차감한 값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계산 문제 대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골 1번 사례 보세요. 자, 김포시에 있는 A 토지 근처에 자, 이처럼 김포시에 이처럼 A라는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점 A 이 토지 근처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 근처에 이제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입니까? 1년 후란 이야기예요. 1년 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있다. 자, 동그라 2번 봅시다. 자, 현재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의 상태일 뿐 그 공장이 실제로 들어설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확실하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1년 후다라는 겁니다. 자, 현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설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은 각각 50%다. 그럼 현 상태에서는 공장이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가능성은 어때 이제 자 50%씩이다. 보시면 돼서 1년 후에 공장에 설 가능성도 50%고 들어서지 아니할 가능성도 어때 50%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4번 봅시다. 자, 1년 후
공장이 들어설 경우 A 토지는 8,8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자 보세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선다. 이때는 어때? 이 A 토지의 가치는 어때? 8,800만 원이다. 이렇게 분석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서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6,600만 원의 6,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어때? 분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 동그라 5번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은 어때?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연 10%다. 자, 동그라 6번 이와 같은 가정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은 얼마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이걸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걸 구하는데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먼저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자,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구한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했을 때 빼주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모르게 됩니까?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확실한 이야기는 1년 후에 반드시 어때?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어때? 확실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확실한 이야기는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1년 후에 이 토지의 가치는 얼마 되는 겁니까? 8,800만 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반드시 어때?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어때? 확실한 경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1년 후에 이 토지 가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8,8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8,800만 원은 1년 후의 가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모르게 됩니까?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자, 이처럼 1년 후에 8,800이라는 이야기예요. 1년 후에 8,800이다. 딱 어때? 8,800 한 번만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시에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일시불이다라는 거. 그럼 이와 같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우리가 기호로 PV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present value 그래서 현재 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이때 이제 일시불이 있죠. 일시불. 자, 이는 어떻습니까? 1년 후의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 후의 금액에 대해서 미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미래 가치는 자, future valu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future value다. 미래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이처럼 미래 가치 이럴 때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할인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 n은 뭡니까? 기간이에요. 기간. 예. 자, 그리고 R은 뭡니까? R은 자,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된 건데. 자, 할인율이다. 이렇게 표현돼. 이때 할인율은 뭘 사용할 것인가? 바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수익률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 그대로 이 시기에 대입해 봅시다. 안타깝지만 이 식 정도는 어때?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될 시기예요. 저희 투자를 편에서 더 세부적으로 또 이 식 어때? 이야기 좀 드릴 겁니다. 여튼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자, 프레젠트 밸류는 퓨처 밸류. 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재 주관데 퓨처 밸류다. 미래 가치. 이건 얼마입니까? 1년 후에 8,800이죠? 8,800. 자, 지금 우리 뒤에 동그라미 3개는 지금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8,800이다라는 겁니다. 8,800. 자,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하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R은 뭡니까? 할인율, 요구수익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이니까 자, 할인율, 즉 요구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연 10%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연 10%다. 그래서 10%니까 어때? 0.1이다. 표현 쓰겠죠? 자, 여기에 n승입니다. n은 뭡니까? 기간이에요. 기간인데, 자, 지금 몇 년짜리예요? 1년짜리다라는 겁니다. 1년짜리다. 1년짜리니까 여기 때 1승이 되겠지요. 그죠? 1승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1승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값이 바로 뭘 뜻합니까? 자,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불확실한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가 되겠죠. 1년 후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불확실한 경우다. 자, 확실한 경우는 뭐를 믿으세요? 1년 후에 반드시 공장이 들어선다. 이게 어때? 확실하다. 이 의미를 그랬죠. 반면 불확실한 얘기는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1년 후에 이 A 토지의 가치는 자 8,800이 될 수도 있고 6,600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시가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을 해준다는 겁니다.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8,800이 될 수도 있고 6,600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자 8,800 여기에다가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이걸 어때? 곱해줍니다. 0.5. 자, 그리고 또 6,600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6,600이다. 여기 어때? 여기에 또 확률 50% 0.5다. 이걸 곱해줍니다. 이걸 곱해서 더한 값이 뭡니까?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불확실한 얘기는 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결국 이 토지 가치는 1년 후에 8,800이 될 수도 있고 6,600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8,800 여기에 어때? 확률 50% 0.5를 곱해주고 6,600 여기도 확률 50% 0.5를 곱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이 결국 뭡니까?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언제입니까? 1년 후에 가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뭘로 바꿔야 됩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그럼 결국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이 금액이 지금 우리 표현은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일시불 퓨처 밸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 플러스 RN수로 할인을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승률이지요. 연 10%를 했어요. 그럼 0.1이 되겠지요. 1. 그리고 N은 기간이죠. 1년짜리다. 그럼 1승이 되겠지요. 1승은 어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바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확실하다 가정에서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하다 가정에서의 현재 가치 이를 빼준 값이 바로 뭡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적어봤어요. 자, 이걸 어떤지 우리는 계산기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산기 준비하시라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산기는 일반 계산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재무용, 공학용 이런 계산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산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루트 여기까지 있는 계산기 준비를 좀 하시라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계산기 꺼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도 이처럼 항상 일반 계산기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계산기 사용 방법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제 계산기 한번 봅시다. 계산기 보시면 어떤지 우리가 활용하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루트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보세요. 보시면 어떤지 자, 키보드에 더하기 있죠? 다음 빼기 있죠? 곱하기, 나누기 있다, 루트 있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속도가 좀 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또 워낙 계산기 또 사용한 지 오래다 보니까 사용법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 1,000 자, 이걸 어떻습니까? 이제 입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 그리고 동그라미 3개 누르시면 되겠지요. 그럼 1,00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0이 되면 여러분 계산기 한번 봐보세요. 계산기 보시면 자, 키보드에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0 이게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그리고 어때? 0 0이 2개 나와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있는 게 있다. 자, 그럼 무슨 이제 자, 우리가 1,000 이걸 입력할 때 동그라미 3개니까 0 하나 있는 걸 어때? 3번 누르면 되겠지요. 그거보다는 여기는 동그라미 2개짜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2개짜리 있다. 이건 결국 뭡니까? 동그라미 2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3개 이걸 입력할 때는 동그라미 하나짜리 한번 누르고 동그라미 2개짜리 한번 누르면 결국 뭡니까? 동그라미 3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1,000
한번 입력을 해보자는 이야기. 그럼 어때? 자, 이제 1000 입력하시면 자, 1 누르시고 자, 동그라미 하나짜리 한번 누르고 동그라미 2개짜리 한번 누르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얼마 나와요? 1000 나오죠? 1000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 입력할 때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0.98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0.98 이걸 어떻게 입력합니까? 네, 이제 0.98이니까 자, 이제 0 누르시고 점 누르시고 98 누르면 어때? 화면에 0.98 나오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앞에 0 누를 필요 없습니다. 바로 0.98만 누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눌러봅시다. 자, 계산기에 점 있죠? 누르시고 다음 98 눌러보세요. 자, 그럼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0.98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온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자, 시간을 줄여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메모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메모리 기능인데 자, 이제 여러분 계산기 보시면 아마 이와 같은 키보드가 있을 거예요. M 플러스, 다음은 M 마이너스, 그리고 M 자, R, 그리고 MC, 자, 이런 키보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계산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일반 계산기 할 때도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이 키가 4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기에 따라서는 어떤지 자, 키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M 플러스, M 마이너스, 그리고 또 MRC 참 3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MRC 이 키가 있는 게 더 최근 계산기예요. 계산기. 자, 우리 이제 좀 오래된 건 MR, MC 이렇게 키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뭡니까? MRC예요. MRC.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에 자, MR, MC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MRC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떤지 참 MRC 이 표현이 됐으면 제가 이걸 계속 누르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 경우에 따라서는 MR, MC 이런 키가 있는 계산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이때 제가 MRC 누르자 그러면 어느 걸 누를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MR 누릅시다, MC 누릅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MR, MC 이렇게 표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계산기에 MRC 이래 됐으면 제가 MR 누릅시다 할 때도 뭡니까? MRC 누르시면 되겠고 MC 누릅시다 할 때도 뭡니까? MRC 누르시면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계산기 키보드에 MRC 이래 됐으면 제가 MR 누르자 할 때도 자, MRC 누르시면 되겠고 MC 누르자 할 때도 MRC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간단하게 용어 설명드립니다. 설명인데 M은 뭡니까? M은 메모리 이런 뜻의 메모리. 기억한다냐, 기억한다. 그래서 M 플러스는 뭡니까? 더하기로 기억시키는 것이고 M 마이너스는 뭡니까? 마이너스로 기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과정에서는 M 마이너스도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M 플러스 더하기로 기억시킨 걸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MR이라는 게 있어요. MR은 M은 메모리라 했죠. 그래서 자, 그리고 R은 뭔가 리서트. 그래서 기억된 결과를 살펴보자. 이게 MR이에요. 다음 MC는 뭡니까? 메모리 클린이다. 그래서 기억된 내용을 클린 다 지운다는 이야기. MC몽이 아니에요. MC몽이 아니라 MC 기억된 내용을 지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자, 보세요. 메모리 기능 활용할 때는 항상 먼저 뭡니까? MC 이걸 누르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MC 이걸 누르고 출발해야 된다. 만약에 MRC 이렇게 하시면 이걸 누르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 이 계산기에 저장된 내용이 있으면 결과차 어때요? 잘못 나와버리겠죠? 오류를 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항상 계산기에 기억된 내용을 지우고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 메모리 활용 때는 MC를 먼저 누르는 겁니다. MC 먼저 누르고 자, 더하기로 계속 기억시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 빼기로 기억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시킨 다음에 어떤지 자, 맨 마지막까지도 뭐 더하기로 기억시나면 M 플러스 이걸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르신다. 그리고 나서 기억된 결과를 살펴보자. 그럼 이때는 어때? MR
누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또는 MRC 있기가 있으면 이걸 누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인데, 자, 보세요. 이제, 자, 20 곱하기 4, 예, 플러스 30 예, 곱하기 2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을 계산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자, 20 곱하기 4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계산기 누르시겠죠. 물론 예, 이 경우는 암산도 되네요. 무슨 되네요. 그래서 20과 4니까 네, 계산해 보세요. 자, 얼마 나옵니까? 80 그리고 더하기. 다음 30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자, 예, 60이다. 자, 여기서 구해놓고 또 80에 60을 더합니다. 더해서 얼마 나옵니까? 140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치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메모리 기능을 활용하면 어때? 한 방에 이 자체를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여서 시간을 아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저랑 같이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예, 자, 연습을 해보면 손에 익으면 훨씬 쉬운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못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자꾸 어때? 계산이 서로 같이 해보니까 어때? 9월쯤 되면 계산 속도가 어때? 저하고 똑같아집니다. 같이 계속 누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네, 계산기를 활용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이걸 이제 메모리 활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자라는 이야기야. 그럼 항상 메모리 활용할 때는 먼저 어때? 먼저 자, MC 이 키를 누르자 그랬죠? MC 이 키를 누르자 또는 MRC 이 키를 누르시면 돼서 기억된 내용을 다 지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C 몇 번 눌러버리세요. 그냥 몇 번 눌러버리시고 출발합시다. 자, 먼저 20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눌러보세요. 20 곱하기 4 누르셨죠? 이 상태에서 어떤지 자, 이 분을 어때?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되겠죠. 왜? 사실 이 앞에는 더하기가 지금 생략된 거잖아요. 더하기로 기억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뭘 눌러야 되겠어요? M 플러스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셨죠? 지금 화면에 80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또 어떤지 자, 이 값을 계산해서 또 어때?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되겠죠? 그럼 자,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기 그대로 눌러봅시다. 30 곱하기 2 누르셨죠? 그럼 자, 여기까지 지금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때?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된다. 그럼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되니까 예, 당연히 뭘 눌러야 됩니까? M 플러스를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M 플러스 눌러보세요. 그럼 화면에 60 나올 겁니다. 그럼 잡았습니다. 이 값도 우리가 더하기로 기억시켰어요. M 플러스 눌렀습니다. 이 값도 더하기로 기억시켰어요. M 플러스 눌렀어요. 이처럼 맨 마지막까지 더하기면 M 플러스 이걸 눌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MR 한번 눌러보세요. 또는 MRC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르시면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140 나오지요. 140 이렇게 해서 메모링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한 방에 끝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연습을 해봅시다. 하나 더. 자, 연습을 했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자, 200 곱하기 40이다. 플러스 300 곱하기 20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어때? 우리 메모리 활용하면 한 방에 어때? 끝낼 수가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메모리 활용하겠는데 항상 메모리 활용할 때는 뭘 누르자? MC 이걸 먼저 누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된 결과를 다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럼 MC 몇 차례 눌러버리세요. 누르시고 계산합시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 값을 계산해서 앞에 어때?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로 기억시켜야죠. 다음은 이 값을 계산해서 또 어때?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과를 알아보면 되겠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눌러봅시다. 자, 200 곱하기 40 누르셨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어때? 더하기로 기억시키자. 그래서 M 플러스 누르세요. M 플러스 누르시면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8000 나오지요. 자, 다음은 또 이 값 계산합시다. 자, 300 곱하기 20 누르셨죠? 이 상태에서 더하기로 기억하자. M 플러스 누르세요. 그럼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6000. 자, 그리고 다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까지 더하기로 기억하니까 M 플러스 우리가 눌렀잖아요. 그래서 결과치를 알아보자. 자, MR 눌러보세요. MR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14000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시간을 아주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메모리 기능 활용한다면 우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뭐 실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 메모리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또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식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우리 이제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 이걸 구해 봅시다. 구해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8,800만 원을 1.1로만 나눠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뒤에 3개는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8,800 입력하셨죠? 나누기 얼마입니까?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자, 계산기 화면에 8천만 원이다 나오죠? 자, 다음은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이 값을 계산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값은 우리가 메모리는 활용하면 한 방에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값을 계산해서 적어놓고 또 이 값을 계산해서 적겠지요. 그래서 더해주고 다시 1.1로 나누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 값 자체를 한 방에 끝을 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원리예요. 자, 이 값을 계산해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해서 더하기로 기억시킨다라는 겁니다. 기억시킨다. 그리고 이제 결과치를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로만 나눠주면 현자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모리는 활용하겠는데 먼저 뭘 누르자? MC 누르자 그랬죠. MC 몇 차례 눌러버리세요. 눌러버리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8,800이다. 자, 88 동그라미 3개죠. 여기에 곱하기 0.5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5는 0.5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더하기로 기억시키자. 어떻게? M 플러스 누르셨죠. 자, 다음은 이제 2번입니다. 자, 6,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뒤에 동그라미 3개는 생략하고 66 자, 그리고 동그라미 3개 누르시면 되겠죠. 곱하기 0.5입니다. 0.5. 자, 그럼 이 값도 더하기로 기억시켜야겠죠. M 플러스 누르세요. 눌렀죠? 자, 꼭 마지막까지도 더하기로 기억시켜야 되니까 M 플러스를 누르셨나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된 결과를 살펴보자. MR 눌러보세요. MR을 눌러보세요. 그럼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7,700이다 나와 있지요. 자, 이 값을 어떤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분자값을 지금 메모리를 활용해서 한 방에 끝냈습니다. 끝냈으니까 이 분자값이 7,700이에요. 그럼 이때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1.1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7천만 원 나온다라는 건.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방에 그것을 봐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할 수 있겠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계산해 봅시다. 자, MC 메모리 활용은 항상 MC를 먼저 누르셨어요. MC 누르시고요. 자, 8,800 곱하기 0.5 M 플러스. 자, 6,600 곱하기 0.5 M 플러스. 그리고 MR 누르시면 화면에 7,700 나오죠? 자, 이 값을 1.1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1.1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7천만 원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7천만 원. 자, 그럼 우리는 다 찾았어요. 이제 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지요. 8천만 원. 그리고 불확실하다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다. 이걸 빼주면 정보의 현자치 구할 수 있다. 얼마입니까? 정보의 현자치는 1,0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정보의 현자치 1,000만 원이다. 하나 이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고 문제에서는 또 뭘 물었습니까?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 생긴 정보 비용 이걸 묻고 있지요. 그럼 보세요. 이때 정보의 현자치 1,000만 원 이 자체가 초과이윤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이게 초과이윤이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이윤과 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기록 정보의 현자치 1,000만 원일 때 초과이윤이 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보 비용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용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보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해내면 정보의 현자치 이 자체가 결국은 초과이윤이 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다 찾았네 이제. 자, 주어진
사례를 통해서 정보의 현자치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골 2번 사례 분석이다 해서 평골 1번 정보의 현자치 계산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자, 정보의 현자치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다음 편거로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정보의 현자치가 1,000만 원이므로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자, 지금 정보의 현자치가 결국 초과이윤이죠? 초과이윤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그렇지만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일단 결국 초과이윤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이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자, 보세요. 현재는 확실한 상태입니까? 불확실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죠. 현재는 이처럼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해서 현재 가치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 토지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럼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7,000만 원보다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이 토지 사겠지요. 그러나 7,0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살까 안 살까?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A 토지의 가격은 불확실성에서의 현재 가치 같은 7,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 가격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그럼 뭡니까? 7,0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A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가격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7,000만 원 더 비싸게 사야 된다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그래서 A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의 현자치 분석이다. 이분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심학습이다. 박스 나와 있죠. 이 박스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효율적 시장과 방금 말씀드린 할당 효율시장 정보의 현자치 이거에서 아주 핵심 내용만 요약해놓은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표를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심학습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때?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7페이지예요. 우측 페이지에 예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난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경우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공표된 것이다. 그럼 어때? 그럼 공표된 것이니까 현재 정보까지가 되겠지요. 다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럼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뭡니까? 미공개 정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제 미공개 정보, 즉 미래의 정보까지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잡았어요. 이제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정보까지도 가치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이다. 이는 바로 뭘 뜻합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앞뒤 보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잘못되어 있죠? 바로 뭡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다. 할 수 있겠죠. 벌써 답 나왔네요. 답은 1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렇게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자, 이 용어를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정보가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가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정보가 대칭적이 못하다,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정보가 대칭적이 못하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면 이는 어때? 가격이 왜곡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에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보가 어때? 대칭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자, 정보가 대칭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보가 대칭적인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어때?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참여자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정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보 이로 인한 초과 이유는 어때? 초과 이유는 존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과 이유는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겠죠? 왜? 모든 시장 참여자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가 대칭적이다. 이 자체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초과 이유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정보가 대칭적입니까? 대칭적이지 못합니까? 대칭적이지 못하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단기론 가격 왜곡 현상 초래할 수 있다.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어때? 가격 왜곡 현상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3번. 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업 이론편에서도 심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다 해서 이제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좀 기술 개발 이론에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에서는 공급만 증가한다. 그 이야기죠. 왜? 다른 조건은 일자가 가져가니까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공급만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그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 이론에서 어때? 초과니까 가격이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가격이 하락하지만 이때 공급의 상대방인 자, 공급의 상대방인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여기 따라서 자,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는 폭에 어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락하더라도 하락은 폭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수용업 이론표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이처럼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우리 항상 뭘 떠올린다? 탄, 저, 비, 고 이걸 떠올린다는 이야기야. 자, 탄저비고 이 원리는 탄력성과 양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다라는 거면서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바로 뭡니까? 탄저비고다 생각하시고 그럼 탄력적일수록 탄저 적게란 이야기 적게. 그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적게 하락하는 것이고 비고입니다. 그럼 비탈수록 고 많이 그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어때?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실 탄력될수록 기울기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적게 변하는 것이고 비탈수록 기울기 경사가 급하니까 가격은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탄력될수록 적게 하락하는 것이고 비탈수록 비고 많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때? 탄저비고 이 원리만 정확히 계시면 이 문제도 어때? 풀 수 있는 지문이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하면 우리 뭘 돌리자? 탄저비고다. 그래서 탄력될수록 적게, 비탈수록 어때? 많이. 탄력될수록 적게, 비탈수록 많이 변한다. 뭐가? 가격이. 그래서 탄저비고는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에서 성립된 논리다. 이 생각하시고. 자, 이제 이 내용 도에서 3번 지문 한번 봅시다. 3번.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어때? 증가하는 경우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의 가타성이 작을수록 돼 있죠. 그럼 수요의 가타성이 작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때? 탄력적, 비탄력적이다 이 뜻이죠. 수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값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0에서부터 자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이때 우리가 1보다 크면 뭡니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했죠. 그럼 자 1보다 커지면 클수록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탄력성 값이 커질수록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탄력성 값이 작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수요의 가타성이 작을수록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수요의 가타성이 어때? 비탄력적일수록 될수록 뒷짐은 보세요.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는 이야기. 지금 가격은 하락하도 더 많이 하락한다. 하락폭은 커진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어때?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다. 다음 4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어때? 많이 든다는 거죠. 왜?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거래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이때 거래 비용에는 중개사 수수료 이것만 해당된 게 아니라 그랬죠. 중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도 거래 비용에 해당이 되고 다음 어때? 등기 비용도 거래 비용에 해당된다 했죠. 자, 이 같은 걸 고려한다면 자, 일반 재화에 비해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할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 봅시다.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나와 있죠. 이때 이제 자, 이용의 자, 비가역적 특성이다. 그런데 이때 자, 우리가 또 용어 정리 하나 합시다.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역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비가역성이다. 이거 뭐니까 한번 잘못 이용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특성을 우리 이제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못 이용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 이 같은 게 비가역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부동산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용한데 어때? 이 토지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럼 오염이 돼버리면 이걸 어때?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란 이야기예요. 어렵다. 결국 뭡니까? 비가역성이다. 할 수 있겠죠. 좀 이제 자,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 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도 어때?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한번 잘못 이용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최유효용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또 어때? 좋은 용도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류선 의사 결정 지원 분야다. 여기 역할도 어때?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사 결정 지원 분야다. 이런 부분은 결국 뭡니까? 이제 내가 의사 결정 내리서 지원한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상담, 컨설팅 이 같은 게 다 어떤 이제 의사 결정 지원 분야다라는 겁니다. 여튼 뒷짐은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도 어때? 맞는 의미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점, 자,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다. 이 자체는 우리 정책편에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5번 봅시다. 자,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특성 이야기하면서 법적 제한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다. 이도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어때?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틀린 문장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자, 효율적 시장이다. 이분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이제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를 보세요. 188페이지는 자, OX 확인 문제다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설명 다 드렸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0페이지를 보세요. 190페이지는 출제 예상 문제다 들어있죠?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제가 3문제 넣어드렸어요. 이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설명은 다 드린 내용들이니까 1번, 3번 다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3번 이 문제 계산 문제도 그래서 계산 문제도 한 번쯤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이분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 맞춰드렸고 이제 자 3장 시장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있지요. 프린트물도 또 어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1페이지 출제 경향, 출제 빈도다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2페이지 나와 있는 수험 전략, 학습 목표 이분도 어때? 꼭 반복할 때는 읽어보시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특히 학습 목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연상을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장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시장의 개념이 뭘 것인가? 시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걸 어때? 연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연상을 해보자. 잘 안 떠오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날지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단 10초가 돼도 좋고 1분이 돼도 좋습니다. 연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씩 생각을 해내면 학교론의 체계를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는 이제 괄호넣기 퀴즈 전선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86번부터 문제 들어있는데 이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반복습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푼데 강의 듣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아니겠지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우리 학습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괄호에 영어로 넣는데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때는 책 보고 찾아가면서 넣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답 넣어드렸잖아요. 정답을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그 자체를 읽어보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반복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따라오신다면 우리는 어때? 우리는 지금 기본 이론 과정 지나고 있는 거죠? 기본 이론 과정 지나고 있는데 제가 판서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교재 기본서 읽어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제도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반복하고 그리고 또 괄호넣기 퀴즈 전선에 1등에서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우리는 최소한 3번, 4번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기론 이 과목은 EA 과목이라 했죠? 가장 중요한 뭡니까? 반복습 이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복 이걸 거듭나서 하나로 더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지금 반복을 해드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다 기반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 과정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괄호넣기 천선 이 부분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름 교재 4장입니다.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